안녕하세요. 올바른 국어의 시작과 끝 정원입니다. 우선 너네들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2022학년도 우리 6월 모의고사 있죠? 우리 그거 한번 해설 강의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이 그렇게 집중력을 길게 끌고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건 너네도 잘 알고 있을 거야. 너네가 공부할 때 혹은 수업 들을 때 혹은 내 강의를 들을 때 그럴 때 너네 강의 끝날 때까지 쭉 집중력 가져가나요? 아닐 겁니다. 그치?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집중력은 진짜 한 최대 20분? 아마 너네도 공감할 거야. 근데 어떻게 우리 국어 같은 경우는 막 80분, 우리 막 수학 같은 경우는 100분 이렇게 집중력을 가져가야 되는 게 모의고사 날이잖아. 그치? 또 이렇게 한 과목만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어도 봐야 되고요. 수학도 봐야 되고요. 영어도 봐야 되고 탐구도 봐야 돼. 그치? 우리 그렇게 하루 동안 아마 진이 다 빠졌을 텐데 우선 진짜 너무 고생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같이 공부해 본 다음에 푹 쉬시고요. 맛있는 거 먹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푹 쉬고 맛있게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이 모의고사라는 게 당연히 어떤 거야? 너네 실력을 점검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의고사 결과 자체보다 우리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그걸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제대로 해왔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곳에서 내가 빵꾸가 나 있구나. 내가 이걸 채워가는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 방향성을 잡는 게 우리 모의고사라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 그래서 이게 물론 너네가 대학 입시할 때 쓰이는 점수가 아니겠지만 어떻게 너네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게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같이 어떻게 분석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해서 풀었으면 됩니다. 등등을 설명해 보려고 우리 이렇게 중요 문항을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 파트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문법 파트 그리고 문학 파트 그리고 독서 파트 우리 이렇게 세 파트 중에서 좀 중요하다 싶은 문제들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그거 같이 공부해 보면 되겠고요. 네, 우리 그렇게 바로 문법부터 보도록 합시다. 우리 문법 우선 11번, 12번 딸린 문제가 있을 거야. 그치? 우리 이런 문제를 우리 문법 중에서도 우리 보기 딸린 문법 문제가 꼭 나옵니다. 우리 보기가 짧게 이렇게 나온 다음에 보기 딸린 게 아니라 본문 딸린 문제지. 우리 본문이 짧게 이렇게 실려 있는 다음에 거기에 두 개 문제가 딸려 있는 게 이제 이런 본문 딸린 문법 문제의 특징인데 우리 너네가 이걸 보면은 알았을 거예요. 너네가 시험을 봤을 테니까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이런 경우는 현대 국어 문법이랑 그리고 너네 중세 국어 문법이랑 섞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현대 문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중세 국어랑 비교해 보면 그게 설명이 된단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본문 엮어서 내는 경우가 많고 우리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해줘야 되냐면 너네 중세 국어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네가 현대 국어를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중세 국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어. 왜? 똑같은 범주에 있는 것들이 예전에는 어땠다더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또 보기에서 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본문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너네가 개념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중세 국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네가 현대 국어랑 중세 국어를 분리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 현대 국어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중세 국어는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개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고 우리 그래서 먼저 본문부터 여러분들 시험지 있죠? 시험지에 있는 본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딱 보니까 뭐래? 우리는 된소리 되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된소리 되기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우선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유형을 보면은 어떤 게 나와 있어? 예외가 없는 경우. 그치? 우리 이게 먼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기역, 디귿, 디귿 뒤에 기역, 디귿, 디귿, 시읒, 지읒이 올 때 예외 없이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다. 우리 이런 경우는 어떤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예외가 없는 경우가 하나 있구나.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두 번째 문단부터 나와 있는 것. 우리 이런 게 바로 일정하지 않은 경우래요. 우리 일정하지 않은 경우로 뭐를 설명하고 있는지 첫째, 둘째, 셋째 우리 이렇게 아예 표지를 써가지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치? 너네가 그 경우들을 구분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쵸? 우리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첫째 같은 경우는 용언의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결국에 용언의 어간 뒤에 특정한 어미가 올 때 우리 이게 바로 첫 번째 케이스다 라고 뽑아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어떤 것도 있어? 우리 예시도 같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봐주면 되겠고 우리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자어래요.
우리 한자어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인 거야. 맞죠? 우리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가 관형사형 어미 뒤. 그쵸? 관형사형 어미 뒤에 당연히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으니까 뒤에 뭐가 오겠어? 체언이 오겠죠. 우리 물론 상세한 어떤 그런 조건들이 또 있지만 크게 나눠보자면 어떻게? 첫 번째는 예외가 없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일정하지 않게 특정한 경우에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 오는 거 우리 용언의 어간인 거 체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한자어냐 우리 한자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된소리 되기가 안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관형사형 어미 뒤에 체온 오는 우리 이런 케이스 우리 그래서 얘네들을 잘 봐줘야겠다라는 거고 당연히 너네가 어간이 뭔지 어미가 뭔지 그리고 관형사형이라는 게 뭔지 우리 이런 걸 알 수 있어야겠죠.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어려웠다라는 것들은 내가 아직 품사라든지 우리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안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 그거를 채워서 공부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예 세 번째 케이스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보면은 우리 합성명사 있죠? 오케이. 우리 이 케이스까지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들을 봐주면 되겠고 우리 11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윗글을 바탕으로 된소리 되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재. 그치? 않은 것을 고르재요. 우리 1번 밥을 먹다와 눈을 감다해서 일어난 된소리 되기는 용언에서만 일어나는 유형이다. 그치? 우리 이거 정답이 바로 1번이야. 그치? 우리 이게 틀렸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뭐와 연결해주면 되겠어? 얘네와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 이 밥을 먹다 있죠? 우리 이거는 이 셋 중에서 어떤 케이스고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라면 상세한 게 어디 케이스인지 우리 그걸 봐주면 되겠는데 우선 뒤에서 용언에서만 일어나는 유형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는 2-1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은 얘네 둘이 2-1에 맞는지 그걸 확인해 주면 되겠지. 그치? 우선 얘 같은 경우는 2-1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생각해 주면 돼. 왜? 우리 1번이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어떤 것? 디귿 오는 케이스는 예외 없이 된소리 되기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1번 케이스다. 그래서 얘가 2-1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냥 딱 봤을 때 먹다도 용언이고 감다도 용언이야. 그치? 우리 그래서 만약에 이거 헷갈렸다라면 어떤 거야? 너네가 얘네들을 잘 모르고 있거나 혹은 어떻게? 그냥 용언이라는 건 보고 용언 맞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 이 케이스는 1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다. 우리 이렇게 잘 꼼꼼하게 봐줘야 됐다라는 거고요. 우리 2번 같은 경우 말다툼과 달리 밀도 같은 경우는 왜 일어난다? 한자어기 때문에 일어난다. 맞겠죠? 우리 3번, 우리 납득과 같이 비읍 받침 뒤에 디귿이 오는 응환경에서는 예외 없이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다. 우리 1번 케이스가 바로 그 케이스죠. 맞고요. 4번, 솔개와 달리 줄 것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관형사형 어미. 우리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왔어요. 그치? 우리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라는 조건 맞고요. 우리 5번, 삶과 죽음의 삶과 달리 고기를 삶고 해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얘가 용언이라서. 그치? 우리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우리가 신고를 하다 할 때는 신고라고 하지만 신발을 신고 할 때는 신고라고 된소리 되기로 하잖아요. 우리 이게 용언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우리 이런 케이스들 잘 나눠서 봐줬으면 됐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국어 문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케이 나 다 아는 거야 라고 하고 딱 된소리 되기 난 아니까 그냥 본문 안 읽고 난 바로 문제 풀래. 우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쪼개가지고 물어보는 게 본문 딸린 문제야.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읽어주면 되겠지만 어떻게? 상세한 것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상세한 것들을 쪼개서 물어보는 것들을 문제에서 풀 수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내가 문법 공부나 진짜 완전 자신 있어. 내가 너무 잘했어. 아마 그런 친구들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문 딸린 문제, 본문 안 읽고 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빠르게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챙겨서 공부를 해줘야 되고 또 본문도 꼼꼼히 읽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1번 풀어봤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기억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자라는 문제였습니다. 딱 보니까 이건 뭐와 관련된 문제야? 형태소 관련된 문제입니다. 형태소. 우리 이거 형태소 문제구나
라고 봐주면 되겠고 우리 형태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 뭐래?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게 형태소의 정의예요. 맞죠? 우리 그리고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거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면서 또 어떤 것? 더 나눈 경우에는 원래의 뜻이 사라지는 것. 우리 그게 바로 형태소다라는 겁니다. 그치? 우리 결국에 형태소는 뭐래? 뭘 가지고 있대? 뜻을 가진 애 중에서 가장 작은 게 그게 형태소다라고 합니다. 그치? 내가 여기서 뭘 설명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뜻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말하는 뜻은 정말 우리 단어의 뜻이 무엇이다. 그걸 물어보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뜻 같은 경우는 정말 최소한의 뜻이라는 거를 알아줘야겠어.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바로 기억, 우리 이걸 문제 푸는 거니까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기만 맨발로 잔디밭에서 놀았다. 우선 이거 형태소별로 쪼개봅시다. 우리, 그쵸? 이거 쪼갤 수 없잖아. 우리 의미 사라지잖아요. 우리, 그치? 우와 리를 쪼갤 수가 없겠지? 그러면 아기만 어떻게 쪼갤 거야? 아기도 자르고 만도 자를 수 있겠죠? 그쵸? 얘네 따로 있을 수 있어. 우리 맨발로 어떻게? 먼저 로 뗄 수 있겠지? 그럼 맨발은 어떻게 돼? 맨과 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치? 우리 그리고 나서 잔디밭에서 우선 에서 쪼개요. 우리 그리고 나서 잔디와 밭 쪼갤 수 있으니까 또 쪼개요. 맞죠? 우리 그리고 놀았다. 우리 이런 애에서 아마 헷갈렸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다도 뗄 수 있고요. 앗도 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여기서의 뜻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단어의 뜻, 그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그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 최소한의 뜻을 말하는 거야. 최소한의 뜻.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기만이라고 되어 있잖아. 우리 이런 만도 최소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거? 얘만. 다른 개체들은 그렇지 않고 이 우리 애기, 얘 개체만 그렇다라는 것들을 더해주는 게 이 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고 우리 이런 로 같은 경우도 어떤 거? 우리 최소한의 뜻이라는 거는 어떤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준다든지 이게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최소한의 뜻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로도 당연히 뜻이 있어요. 에서도 방금 말한 로와 마찬가지로 만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 이 다도 마찬가지. 이건 뭐야? 내가 얘를 이 단어를 끝맞춰 주겠다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최소한의 뜻이 있는 건 거야, 그치? 우리 앗도 마찬가지. 우리 과거라는 어떤 최소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앗입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정의를 오히려 해주지 않고 그냥 너네가 형태소를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면 어떻게? 이거 이렇게 쪼갰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오히려 이렇게 기본적인 정의를 주니까 뜻을 가진다고? 쪼개면 그게 사라진다고? 라고 하니까 이런 애들이 뜻이 없다라고 생각돼서 얘네를 형태소로 파악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여기서 말하는 뜻이라는 건 뭐라고? 형태소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그 단어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최소한의 뜻을 말하는 거다. 최소성을 가지고 있다면 뭐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치? 우리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형태소로 따로 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13번 어떻게? 우리 5번 같은 경우 놀았다는 놀았과 다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두 개다. 아니지. 우리 앗도 뭐라고? 과거라는 어떤 최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래서 얘도 쪼갤 수 있어 총 얘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라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이 13번 같은 경우는 우리 형태소의 정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너네가 정의를 오히려 저렇게 써두니까 뜻을 쪼갤 수 없다. 이 뜻을 애매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서 우리 그거 한번 설명하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우리 1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1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그치? 우리 이런 문제 케이스, 우리 안긴 문장, 아는 문장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 이런 케이스는 고3들도 N수생들도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고 그래서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파트야. 그래서 너네가 이거 지금 제대로 잡아두면 너네 대학이시 끝날 때까지 고3 끝날 때까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 보기의 설명을 참고해 여기 밑줄 친 문장에 대해서 우리 안긴 애들이죠. 우리 큰 문장이 이렇게 안은 문장이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주술 관계로 있는 애가 어떤 거다? 안긴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우리 얘네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를 고르세요. 우리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그러니까 문장이 하나만 주술 관계가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닌 거야. 주술 관계, 주술 이렇게 그 관계가 여러 번 등장하는 걸 우리는 겹문장이라고 하고요. 우리 그 중에서 어떻게 그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들어가 있는 애들을 우리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걔가 안긴 문장이고 우리 이 안긴 문장을 포함하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라는 것들, 우리 이거 안긴 문장, 아는 문장 개념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것과 관련해서 너네가 안긴 문장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이거는 뭐다, 우리 이렇게 챙겨주는 게 아니라 좀 단계를 쪼개서 챙겨주셔야 돼요. 우리 안긴 문장이 첫 번째, 종류가 뭐냐, 우리 그걸 찾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긴 문장 5가지로 있죠. 명사절이 안겨 있거나 명사절이거나 아니면은 걔가 관형사절이거나 혹은 부사절이거나 혹은 서술절이거나 혹은 인용절입니다.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안긴 문장이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뭐냐는 거야. 종류가 뭐냐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무슨 절이 안겨 있는 건지 그걸 첫 번째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럼 이 두 번째 같은 경우 이렇게 종류를 찾았어. 아, 이런 절이 안겨 있구나 라고 찾은 겁니다. 그치? 우리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것들 뭘 챙겨줘야겠어? 이 문장이 우리 문장 속에서 어떤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지, 우리 이걸 2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눠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 첫 번째, 우리 종류를 파악할 때는 뭐라고 파악을 하냐. 너네들이 아마 헷갈리는 거는 명사절이냐 관형절이냐 혹은 부사절이냐 이건데, 서술절이나 아무래도 인용절 같은 경우는 잘 찾아내는 편이니까 우리 그런 걸 고민할 때는 어떤 것? 표지를 통해서 우리 이 뒤에 어떤 게 붙었겠어? 우리 이 뒤에 뭐가 붙어 있을 거야. 그게 어떤 게 붙어 있는지, 어떤 전성 어미가 붙어 있는지 그걸로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전성어미 같은 경우는 성격을 마치 다른 품사처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잠깐 바꿔주는 그런 어미를 전성어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그렇게 봐주면 되겠고, 이렇게 표지를 통해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절이 안겼는지는. 그리고 나서 어떤 문장 성분 역할인지는 말 그대로 문장 성분이 어떻게 쓰였냐,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였냐, 우리 그걸 보는 거니까 문장 속에서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문장 속에서 이게 뭐로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이거 여기 있는 예시에서는 쓸 필요가 따로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추가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게, 우리 명사가 명사 꾸미는 거 가능하죠? 우리 명사도 꾸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식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 말을 왜 하냐? 명사절이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것 조금 추가로 기억해주면 좋겠다. 이 안긴 문장 관련해서 우리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우리 한번 예로 와서 그럼 이 2단계에 걸쳐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A부터 볼게요. 그가 소리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네요. 그치? 소리가 없다라는 주술 관계와 그가 밖으로 나갔다라는 어떤 큰 문장이 있죠. 그게 합쳐진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 그치? 우리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절이 안겨 있는지 우리 그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있죠? 이. 우리 이거 부사형 전성어미 붙은 겁니다. 부사형. 그래서 우리 이거 부사절이야, 부사절. 우리 부사절이 이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문장 속에서. 어떻게 나갔다? 소리도 없이 나갔대. 그 나갔다를 꾸며주고 있어요. 우리 얘가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 B. 나는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을 깨달았다. 그건 뭐가 있는 거야? 나는 무엇을 깨달았다 라는 큰 문장, 아는 문장이랑 그 안에 뭐가 안겨 있는 거야?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이다 라는 문장이 안겨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럼 이거는 뭘 통해서? 범인임이래요. 그치? 우리 이거 명사형 전성어미 붙은 거야. 우리 그래서 이거 명사절이고요. 우리 명사절이 뭐로 쓰이고 있다? 목적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깨달았다.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게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C.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산 수박은 매우 달았다. 역시 우린 표지 통해서 구분해줍니다. 우리 이거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었어. 그치? 우리 니은이 붙어서 우리 이거 관형절이고요. 관형절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어떤 수박? 이런 수박도 아니고 저런 수박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산 수박이래. 수박 꾸미고 있네요. 체온을 꾸미고 있으니까 이건 뭐다? 관형어로 문장 성분 기능을 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 이렇게 얘네를 따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역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1, 2단계를 나눠서 생각해 주는 게 우선 안긴 문장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우리 1번부터 보면 우리 A의 안긴 문장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어때? 우리 이 안긴 문장을 보라는 거는 얘를 보라는 얘기예요. 큰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를 그냥 하나의 다른 문장, 그 완전한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보는 거지. 우리 이거 뭐야? 소리가 없다 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어 생략되어 있지 않아. 왜? 소리 자체가 주어입니다. 우리 생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1번 틀린 거고요. 우리 2번. B의 안긴 문장은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어때? 우리 조사와 결합한 건 맞습니다. 우리 이 안긴 문장이 을이라는 목적 격조사랑 결합하고 있어. 맞죠? 목적 격조사. 근데 부사어의 기능이 아니고 어떤 기능 한다고? 목적어의 기능 한다고요. 우리 그래서 얘가 틀려서 우리 2번 제끼시면 되겠고 3번. C의 안긴 문장에는 체온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다. 우리 이거를 이 크게 보는 게 아니야. 이 자체가 관형어로 쓰였기 때문에 오케이 그냥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보셔야 돼요. 이 속에서. 안긴 문장. 얘를 따로 빼보는 거야. 어떤 거. 어머니께서 수박을 시장에서 샀다. 혹은 시장에서 수박을 샀다. 우리 이런 식으로 문장 바꿔볼 수 있겠죠. 우리 그 문장에서 체온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는지 어때? 없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같은 경우는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우리 그래서 관형어 따로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제끼시면 되겠고 4번. A의 안긴 문장은 용언을 수식하고 우리 A의 안긴 문장은 용언 수식하죠. 부사어로 쓰였어요. 맞습니다. 우리 C의 안긴 문장은 체온을 수식한다. C. 우리 얘는 수박이라는 체온 수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관형어로 쓰인 거고 우리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우리 5번. B의 안긴 문장에는 목적어가 있고 우리 어때? 우리 B의 안긴 문장에 목적어가 있는지 우리 이 안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이다. 잖아. 그치? 우리 목적어 있나요? 없죠. 우리 그리고 C. C의 안긴 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우리 이거 어때? 목적어 생략되어 있는지 원래 문장으로 바꿔보면 되는 거야.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수박을 샀다. 잖아. 그치? 근데 수박이 이 밖으로 빠졌어. 그렇죠? 우리 아는 문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긴 문장에서는 수박을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맞는 겁니다. 우리 앞에 B의 안긴 문장에 목적어가 있다. 그거 아니다라고 했어. 그가 주어겠죠. 이 같은 경우는 사건 꾸미니까 관형어겠고요. 사건의 같은 경우는 범인을 꾸미니까 얘도 관형어가 되겠고요. 범인이다. 우리 이건 뭐겠어? 우리 범인이다는 서술어입니다. 문장 성분에서는. 우리 이거 잘 봐주시면 되겠다. 우리 그래서 얘는 목적어 없다. 우리 그래서 5번도 제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안긴 문장 우리 이거 있죠? 우리 얘는 문장 범주랑 단어의 종류를 묻는 품사 있죠? 품사 범주가 합쳐져 있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야. 그래서 너네는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걸 못하면 이 문제 절대 못 풀어. 우리 품사와 문장 성분이 유사한 게 분명 있지. 그치? 기능이라든지 용어가 유사한 애들이 있어. 근데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범주 자체가 달라요. 왜? 우리 이 품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단어의 종류고요. 단어를 분류한 거야. 그리고 이게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문장 성분인 거기 때문에 우리 품사와 문장 성분은 아예 다릅니다. 우리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해서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래서 이 14번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 이거는 계속해서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조금 잘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 되는지 알겠죠? 우리 그렇게 보면 되겠고 우린 다음 파트에서 이제 바로 독서 한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서 같은 경우는 우리 36번부터 40번 있죠? 우리 그거를 준비했고 우리 다른 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많이들 힘들어하는 파트가 대체로 우리 사회, 그래서 혹은 법 쪽이라든지 경제 쪽 그때 많이 힘들어 그쪽을 많이 힘들어하고 독서 같은 경우는 또 과학 기술 많이 힘들어하죠. 우리 그렇게 힘들어하는 파트들이 있는데 너네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모의고사를 많이 본 경험이 없을 거야. 근데 너네가 이렇게 풀어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어떤 파트를 힘들어하는지를 찾으시고 내가 힘든 파트를 조지는 겁니다. 네, 우리 원래 공부
공부라는 게 그래요. 잘하는 거를 계속 잘하고 싶지. 그래가지고 잘하는 것만 계속 하게 되는 게 있어. 약간 뭔가 뭔지 아시죠? 나도 그랬어.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어가면 풀어갈수록 내가 뭘 못하는지 어떤 파트를 힘들어하고 어떤 데 약간 그게 약한지 우리 그걸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 파트를 조지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하면서 마칠 때까지 고3 마칠 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필요한 거다. 우리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어떻게 독해력 우리 이런 것들 조금 연습하시고 푸는 습관들 들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독서 같은 게 우리 내신에서는 독서 문제를 잘 내지 않잖아요. 우리 문학이랑 문법이 좀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내신 국어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데 어떻게 지금부터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의 문제 있는지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당연히 어휘력이야. 내가 한자어를 너무 모르고 어휘력이 떨어진다? 당연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뭐랑 똑같냐면 너네가 단어 모르면 외국어 할 수 없는 거랑 똑같아. 외국어 공부의 시작은 단어 공부하는 거잖아. 외우는 거잖아. 똑같아요. 내가 어휘력이 떨어진다면 많이 읽으시고 찾으시고 단어 우리 어휘 이런 집 같은 것도 요즘에 나오니까 국어 우리 수능 관련해서 고등학교 국어 공부할 때 필요한 어휘 우리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 그거를 조금 암기해 주는 게 필요하겠지. 근데 나는 그건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중심이 뭐고 주변이 뭔지 갈라내는 거야. 핵심어가 뭐고 뭐가 요약했을 때 어떤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중심이 뭐고 주변이 뭔지 뼈와 살을 가르는 그게 우리 독해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결국에 요약이라는 거죠. 내가 요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지. 서로 어떤 문단 간의 관계라든지 정보 간의 관계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내가 다 정보들을 연결할 수 있는지 그게 세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우리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 우리 그 이후에 되게 많은 단계가 있겠지만 글을 읽을 때 우선 고등학교 국어에서 또 수능에서 물어보고 있는 우리 그런 마지막 단계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우리 정보들 나와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그것들을 엮어서 내가 추론을 해서 새로운 것에 적용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내가 글씨를 본 게 아니라 나와 있는 표현만 본 게 아니라 정말 글을 읽고 이해했는지 그 추론하는 과정이죠. 추론적 사고. 우리 거기가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가 문제 틀리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게 문제였고 내가 예를 들어 실제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조금 3점짜리 어려운 문제들 있지. 예를 들어 그것만 틀리고 나머지들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정보 파악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추론적 사고가 조금 힘든 거니까 조금 어려운 글들 보면서 조금 그거 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내가 기본적으로 중심 내용이 뭐고 주변 내용이 뭔지 글에 어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조차 못 찾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요약하는 연습부터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글을 읽을 때 독해력에서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면 되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통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같이 독서 중에서 우리 36번부터 40번 있죠? 우리 이거 어디에 있나요? 가설 검정. 우리 이거 철학, 논리 철학 어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떤 제약회사 보자마자 오케이 이거 과학기술인가 딱 갔는데 살짝 보니까 바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이게 각 파트가 어떤 분야인지도 조금 체크해주면 좋겠고 우리 어떤 제약회사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신약 개발엔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경영자는 안 읽히는 부분이 없고 뭔가 이게 어떤 개념을 설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편하게 읽어가 주시면 됩니다. 경영자는 신약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 검정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볼 본문에, 우리 오늘 볼 지문의 메인이지. 그치? 가설 검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거야.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가설 검정이 어떤 방법이길래, 그쵸? 그게 나오겠죠? 모순된 관계에 있는 우리 가설 검정은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 자료로 가설의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가 나와 있네요. 가설 검정이 뭔지를 우리한테 알려준 거지. 가설 검정을 위해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뭐래?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는 거야. 맞죠? 우리 그렇게 가설을 설정을 하고 전자는 우리 이런 거는 뭐야? 얘는 결국에 신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겠어? 신약이 효과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야. 그치? 얘는 그래서 결국에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이 신약이 정말 효과가 있냐 없냐? 있겠지. 라는 걸 기대하면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순된 애들을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겠어? 당연히 얘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일 테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가 그거에 반대가 되는 애겠죠. 이렇게 반대가 되는 애다라고 해서 우린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대? 대립가설이라고 부르기로 했대. 그쵸? 우리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렇게 대반대가 되는 애들 뭐라고 부르기로 했대? 귀무가설이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그치?
우리는 두 가지가 나왔어. 맨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가설 검증과 관련해서. 우리 대립가설과 귀무가설이 나왔어. 그치? 대립가설과 정반대되는 귀무가설이 나왔습니다. 얘가 어떤 거야? 주장하고자 하는 바, 얻고자 하는 결과예요. 그쵸? 우리 이건 거고 얘는 당연히 거기에 반대되는 애가 귀무가설이구나. 그래서 대립가설과 귀무가설이 뭔지 설정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게 표현이 대립이기 때문에 대립이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우리 대립가설, 귀무가설, 얘가 원하는, 얻고자 하는 결과고 그거에 모순되는 애가 귀무가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어? 얘네 둘은 모순되는 관계인 거야. 그치? 얘가 가능하면 얘는 불가능한 거야. 왜? 애초에 모순되는 애로 설정을 한 거니까. 우리 그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그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신약을 투약해 보면 된다. 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지. 그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정을 하진 않는다. 그쵸? 우리 그래서 뭘 한다고? 가설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한대요. 우리 그래서 기준이 뭐가 된다? 우리 이거를 확인할 때는 귀무를 기준으로 하는구나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렇게 귀무를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고 이게 맞으면 얘는 못하는 거겠지. 그치? 얘가 틀리면 얘를 해도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렇게 일부 환자에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해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그렇게 자료를 보고 나서 어떻게 귀무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우리 기각한다라는 거는 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얘를 O를 칠 건지 X를 칠 건지. 얘가 O를 친다면 얘는 X가 될 것이고요. 얘가 X가 된다면, 기각이 된다면 얘가 O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할 때, 가설 검정을 할 때는 만약에 내가 처음 했어. 그럼 뭘 원하겠어? 얘가 기각되길 원하겠죠. 왜? 얘가 채택돼야 되니까. 왜 내가 주장하는 바는 얘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렇게 신약의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하였는데 관찰할 결과 병이 호전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자. 그치? 없다라고 했는데 호전된 경우가 많았어. 우리 그렇다면은 효과가 없다라는 게 타당하지 않아서 얘를 기각하고 그걸 버리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면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예시 조금 실제 사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 투약했는데 병이 낫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어. 그러면 이걸 버릴 수가 없지. 얘를 기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가설 검정은 우리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또는 기각하지 못한다는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오면 얘는 X가 되는 거고요. 얘가 X면 얘는 O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치? 우리 얘가 당연히 기각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케이스를 얻길 원할 거야. 맞죠? 이 케이스가 어떻게? 기대하는 케이스다라는 거죠. 왜? 얘가 주장하는 바니까 얘를 채택하려면 얘가 기각돼야지 얘가 채택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먼저인 거예요. 왜? 우리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걸로 판단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죠? 우리 그래서 이렇게 결과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린 이거를 원할 것이다 라는 것들 그것들 파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채택하게 된다라는 거고 다음 역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대요. 우리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대.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일종 오류. 우리 일종이 뭐래? 얘가 귀무가설이 참이래. 근데 뭐래? 얘가 참인데 얘를 기각한 거야. 그건 곧 무슨 얘기냐면 얘가 참인데도 이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된 거지. 마치 얘를 기각을 안 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도 얘를 기각하는 것. 우리 그게 바로 뭐다? 이게 일종 오류래요. 그쵸? 우리 앞선 예에서 실제로는 약효과가 없는데도 약효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우리 그게 바로 일종 오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귀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기각하지 못한 것. 우리 이게 아닌데 기각하지 못했대요. 그건 꼭 무슨 얘기야? 얘를 기각하지 못했다는 건 어떻게? 얘를 채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뒀다라는 거죠. 얘가 참이 아닌데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오류는 판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종 오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참인 케이스들인 거고 얘가 거짓인 케이스인 거야. 맞지? 만약에 거짓이라면 얘를 기각하고 얘를 채택하는 게 맞아. 그치? 근데 이렇게 거짓으로 나왔는데 기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얘도 그대로 놔두니까 얘가 채택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차이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그냥 읽으면 헷갈릴 수 있어. 이거 정리하면서 읽지 않았으면 뒤에서 문제 풀 때 실제 사례 적용할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예시를 통해서 보면 우리 이러한 오류는 판결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증거에 의해 피고인은 유죄다라는 대립과설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우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피고인은 무죄다라고 가정한다. 판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귀무과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판사가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게 1종 오류. 유죄인 사람한테 무죄를 선고하는 게 우리 그리고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게 2종 오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이거 예를 들어 우리 이렇게 무죄다라는 게 귀무가설이잖아요. 이게 대립가설이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얘가 거짓이야. 우리 그러면은 얘를 기각하고 얘를 채택하는 거고 얘가 참이야. 그렇다면 얘가 무죄라는 거잖아. 그치? 얘가 참이라면은 얘를 하는 거고 우리 이거 벌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근데 이런 상황에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그렇게 오류들 중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하는 건 1종 오류래요. 그치? 우리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아까 그거랑 똑같이 연결해 보면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 유죄인 사람이 있어. 그치?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겠죠. 유죄인데 무죄라고 판단해가지고 풀어주는 케이스인 거야. 우리 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겠어요? 우리 이 케이스일 겁니다. 그치? 유죄인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케이스보다 어떤 케이스?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판결해서 벌 주는 게 더 나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1종 오류가 더 심각하다. 효과가 있는 약을 출시하지 못해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비해 시장에 출시했는데 효능이 없어서 신뢰를 잃는 게 더 큰 위험이다라는 거죠. 또한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게 더 심각하다. 어떤 게 1종인지 2종인지가 판단이 가능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다. 왜? 얘네들은 모순이 되는 애들인 거니까요. 우리 이 오류 중에서 얘는 아예 다른 케이스인 거야. 그치? 우리 그렇기 때문에 둘을 같이 줄일 수는 없다. 왜? 반대니까 한쪽이 많으면 한쪽이 한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한쪽이 많으면 이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만약 경영자가 약의 효능과는 무관하게 일단은 약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면 2종 오류는 배제할 수 있지만 그만큼 1종 오류는 늘어나게 된다. 우리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얘네 둘을 동시에 줄이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더해서 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게 더 심각하다? 우리 이 1종 오류가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 검정 과정에서는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인 유의 수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이거 뭐래?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 우리 1종 오류가 발생하는 게 예를 들어 100 중에 5개까지는 우리 약간 이거 괜찮을 것 같다. 근데 5개를 넘어가면 그건 문제가 생겨 있는 거다. 문제가 생긴 거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검증이다. 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 한계를 우리는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를 들어 유의 수준이 5%라면 100번의 시행 중 5번 이내로 1종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우연으로 보고 그냥 대립가설을 채택하는데 이 값을 넘어서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우리 결국에 뭐라는 거야?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이걸 채택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또한 유의 수준을 실험하기 전에 미리 정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과 결부된 것이라면 그거는 더 낮게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왜? 그만큼 더 빡세게 기준을 쪼여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유의 수준까지 얘기가 나와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선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였어? 이게 36번부터 40번까지 문제였는데 우리 36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용 일치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게 있니 없니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정보를 읽었나? 우리 그걸 봐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 그래서 크게 추론적 사고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 이런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거는 정보 자체가 이해가 안 된 걸 거야. 아마 이거 정리가 안 된 거겠죠? 우리 그래서 그거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 37번 같은 경우도 내용 일치 문제. 우리 그래서 이것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그래서 38번 바로 보면 우리 이런 문제들이 어렵죠. 왜? 내가 정말 이해를 못했어. 그냥 글을 봤어. 글씨를 봤어. 글을 읽은 게 아니라 글씨를 봤어. 우리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찾으려고 하고 그냥 내용일치로 그냥 앞에 나와 있는지 없는지 본문에서 찾는 것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해를 해야지, 정보를 이해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것이고요. 아까 이렇게 해놨어. 그렇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에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상황, 귀무가설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게 된 거고 의사결정을 기각 못했다, 기각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치? 우리 그거를 하고 선지를 봐줘야 되는 거야. 우선 귀무가설이 거짓이래. 그치? 우리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기각을 못했다라네요. 그치? 우리 그건 뭐겠어? 거짓인데 기각을 못했어. 그냥 그대로 놔둬서 얘를 채택하지 못하게 된 케이스인 거야. 이 케이스에 해당하겠죠. 우리 이거는 넷 중에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우리 이거 2종 오류야.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기각했대. 우리 기각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대립가설은 채택이 되겠죠. 우리 이런 케이스가 있겠다라는 거고 이게 기대하던 결과를 얻은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A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무가설이 참이래. 그치? 우리 귀무가설이 참이라서 기각을 못했다. 그래서 얘가 맞기 때문에 얘를 X로 왔다. 우리 이렇다면 안타깝게도 이걸 기대했지만 그걸 얻지 못했어. 하지만 오류가 일어난 상황은 아닌 거죠. 우리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귀무가설이 참이야. 근데 기각했어. 그냥 기각하고 얘를 그렇게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된 거야. 우리 그래서 우리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이 중에서 이 케이스에 해당하겠죠? 이게 바로 1종 오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 오류가 되겠고 우리 얘네가 문제 있는 케이스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얘가 특히 더 위험하다,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설정을 제대로 해놓으면 너네가 이거 정리 제대로 해두고 얘만 잘 넣을 수 있다면 이거 민태, 문제, 선지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토대로 보면 우리 1번부터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A와 C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대. 우리 그건 뭐겠어? 우리 여기 중에서 우리 A와 C 중에서 당연히 A와 C 그 귀무가설이 참인 경우가 되겠죠. 귀무가설이 피고인은 무죄다가 되는 거였잖아. 그치? 우리 그래서 그게 참이라는 거는 어떤 거야? A와 C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1번 맞다라고 고르시면 되겠어요. 우리 2번 경영자가 신약의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는 A와 B의 경우 효능이 없대. 그치? 우리 효능이 없다라는 거는 귀무가설이 참인 거잖아요. 그쵸? 우리 그렇게 효능이 없다고 판단을 할 때 그건 의사결정인 거지. 의사결정 부분.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거지. 그치? 우리 그래서 이게 A와 B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리고 3번 A와 D 같은 경우는 피고인에 대해 판사가 내린 판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우리 A와 D가 오류가 없었던 거고 B와 C가 오류가 있었던 거야. 맞죠? 우리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우리 4번 법원이 B를 줄이면 결국에 2종 오류를 줄였다라는 거야. 2종 오류를 줄였다라는 거는 뭐겠어? 유죄를 지었는데 유죄인데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 케이스야. 우리 2종 오류였어요. 우리 1종 오류가 뭐라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게 1종 오류라고. 맞죠? 우리 2종 오류가 뭐라고?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잘못했는데 무죄로 풀려나는 거. 우리 그게 바로 B라는 2종 오류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맞지?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다 사회로 돌려 이걸 줄였어. 만약에 2종 오류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돌려보내는 실수를 하는 게 똑같이 줄어들겠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자체가 2종 오류의 내용이고요. 이게 2종 오류의 내용이고 2종 오류가 B였기 때문에 2종 오류를 줄이면 이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치? 우리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 5번 제약회사가 C를 줄이려는 이유 우리 어떤 거야? 1종 오류예요. 1종 오류. 우리 이거는 효능이 없어서 신뢰를 잃는 게 심각하니까. 그치? 차라리 그냥 이게 효능이 있을랜데 안 파는 것보다 그치? 이게 기회를 놓쳐서 안 판 것보다 어떻게? 효능이 없는데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파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지. 그게 1종 오류였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실제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해서 사회에 돌려보내는 수 우리 이거 자체가 2종 오류고 B가 2종 오류였기 때문에 2종 오류를 줄이면 이게 줄어든다라고 써있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 39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억이 뭐였어? 기억. 우리 기억이
의무 가서 어디 갔어? 유의 수준이었습니다. 맞죠? 우리 그래서 우리 기억에 대한 설명 우리 1번부터 보면 인권과 관련된 판단일수록 값을 크게 설정한다. 크게 설정하겠어? 아니겠지. 타이트하게 쪼이겠죠. 이게 한두 건만 오류가 나도 이거는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야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타이트하게 쪼일 거예요. 크게 설정하지 않고 작게 설정할 겁니다. 2번 우리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과 거짓일 확률의 차이. 우리 이거 아니지. 그치? 아예 정의가 나와 있었잖아. 유의 수준에. 그치? 우리 그래서 아니겠고요. 3번 값을 낮게 정할수록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낮아진다. 우리 값을 낮게 정할수록이 뭐야? 더 쪼인다라는 거야. 빡세게. 맞지? 더 빡세게 많이 쪼일수록 어떻게? 이거를 채택할 확률이 낮아지겠죠. 왜? 그거를 기각할 수가 없게 되니까. 우리 귀무를 기각하는 게 불가한 거야.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거지. 오류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그치? 우리 그래서 낮게 정할수록 어떻게 기각 불가하는 게 우리 이게 똑같은 얘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 대립 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낮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쪼일수록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얘를 채택하는 게 낮아지는 게 맞겠죠. 우리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번 실험이 이루어진 후에 자료를 분석할 때 결정하는 값 아니지. 그렇죠? 그리고 5번 가설을 판단할 때 사용할 자료 개수의 최대 이런 것들 아니었죠. 우리 정의가 아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번 이거 자체를 이해하는 게 힘들더라도 아마 1, 2, 4, 5번이 굉장히 명확하게 아닌 게 보여서 3번을 고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이걸 맞았을 텐데 그치? 이걸 맞았을 텐데도 내가 이해를 하고 맞은 건 아니죠. 그래서 분석이 중요한 거야. 내가 맞은 문제고 틀린 문제고 다 분석 가줘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렇게 보고 나서 우리는 바로 문학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 이번에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 물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수군가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익숙한 소재잖아. 물론 내용 자체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건 꼼꼼하게 봐줘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불주부전 그거 잘 알죠? 우리 그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익숙했을 거고 우리 모란의 피기까지는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익숙했을 수가 있겠고요. 현대시 같은 경우도. 우리 그리고 나서 우리 뒤에 소설이랑 우리 시나리오 같이 나온 거 있잖아. 갈래 다른 애들을 묶어가지고 나온 복합 갈래 복합 문제. 우리 거기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리가 그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익숙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파트들은 조금 괜찮았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이제 고전시가 있죠? 우리 고전시가와 우리 이거 함께 있는 다른 그 교술갈래와 같이 나와 있는 우리 거기를 보시면 아마 너네가 송미인곡을 내가 먼저 공부를 해봤다. 내가 고전문학 작품을 조금 좀 건드려봤다 하는 친구들을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익숙해서 괜찮았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송미인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해석해 본 적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 우리 정철 시리즈가 쉽지 않아요. 네, 우리 정말 이제 그 아마 국어 공부를 다 해본 친구들 그리고 아마 내 또래 애들도 아직도 기억하는 이름이 송강정철입니다. 송강정철이라는 문인이죠. 왜? 우리 그때 수험생 때 고생을 더럽게 했던 게 기억이 나니까. 왜? 어려워요. 가사라는 작품 갈래 자체가. 우리 그래서 우리 이걸 한 번도 안 건드려 본 친구들은 많이 힘들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같이 우리 32번부터 35번 있죠? 우리 고전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본문은 따로 가지고 오진 않았고 이제 내가 이걸 해석해 줄 거예요. 내가 그걸 너네도 똑같이 해석했는지 그걸 조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어가지고 이게 표현이 많이 현대어 풀이가 많이 되어 있는 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수능이나 이럴 때 가서는 조금 더 한자어나 한자 표현으로 아예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꼭 이제 고전 시가 같은 경우 그리고 고전 소설 같은 경우 이게 고전 작품은 너네가 조금 미리 해서 공부를 해줘야지 고3 가서 편해지고 고2 때 편해집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정철의 32번, 35번까지 있는 송강정철의 송미인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 백육공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라고 하네요. 그렇죠? 우리 저기 가는 우리 여기까지 우리 송미인곡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시라는 게 대화를 티키타카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 너네도 알다시피 대부분이 우리 독백입니다. 대부분이 독백이고 청자를 설정하고 청자를 부른다 하더라도 실제로 청자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건네는 방식인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야. 많은 시들이 그렇죠. 많은 서정갈래가 그런데 우리 이 송미인곡 같은 경우는 특색 있는 게 뭐냐?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
감녀와 을녀의 대화예요. 우리 을녀 같은 경우가 중심 화자고요. 우리 감녀 같은 경우가 보조 화자입니다. 물론 우리 뒤에 우리 34번이 있어요. 우리 34번을 봤으면 만약 문제를 먼저 훑고 봤으면 오케이 이거 대화구나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본문을 봤으면 그걸 잡기가 어려웠겠지. 우리 이렇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거. 그래서 너네가 뭘 해줘야 되냐. 이 말을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누가 말하는 거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가 말하는 건지 그리고 얘가 뭔 말을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게 이 작품이에요. 우리가 저기 가는 저 각시, 저 여자 한번 본 듯도 하다. 천상백육경, 우리 궁궐이에요. 옥황상제가 지내는 그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왜 거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왜 거기서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님과 이별해서 다른 곳에 있는 것이겠죠? 왜 그렇게 좋은 데서 이별하고 해다 접은 날에 어디를 보러 가냐, 누굴 보러 가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보조화자인 감녀가 이렇게 지나가는 을녀를 보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을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와 너로구나. 내 사설, 내 말 좀 들어보 라고 하는 거죠. 내 얼굴 이 거동이 내 얼굴이라든지 나의 몸짓이 님의 사랑을 받을만 할까만 그치? 우리 받을만 한지 어쩐 일로 날 보시고 너로다. 그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별한 상태인데 같이 만났을 때 내 얼굴을 보고 내 외모를 보고 내가 하는 짓을 보고 이렇게 이쁘다. 내가 좀 사랑받을 만 했나? 라고 하면서 어쩐 일로 나를 보고 너구나 라고 여겨주셔서 나도 님을 믿어 군뜻 다른 뜻이 따로 없어서 아양이야 교태야 이렇게 어지럽게 했더니 내가 그래서 아양도 부리고 교태도 부리고 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어지럽게 했는지 반기시는 낯빛, 나를 좋아해주는 낯빛이 전과 왜 다를까? 어찌 다르신고? 라고 하고 있죠. 우리 당연히 다르신고 이런 것들은 어떤 거다? 서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다를까? 어찌 다를까? 라고 하고 있지만 다른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치? 우리 그거는 질문을 정말 한 게 아니라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고전 작품에서는 서리법이 정말 많이 나와. 우리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서 앉아보고 그렇게 또 생각을 헤아려 보니까 내 몸이 지은 죄가 상각지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많고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님과 헤어지게 된 거를 어떻게 자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라고 원망하면 사람이라 허물하랴. 내가 허물 있다고 할까? 내가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 탓할 수도 없다. 자책하고 있는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러워서 풀어서 헤아려 생각해 보니까 조물의 탓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조물은 조물주겠지.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신의 뜻이다, 신의 탓이다 라고 말하는 건 무슨 얘기겠어? 운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님과 이별하게 된 것도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책하면서 운명론적 가치관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을녀의 대답, 을녀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임과 이별하게 된 것들. 우리 그러니까 그리 생각 마오. 그런 생각 하지 마. 너 탓 아니야. 그리고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게 그리 생각 마오. 그 짧은 부분의 감녀의 위로다. 라고 봐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을녀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맺힌 일이 있소이다. 내 가슴에 맺힌 일이 있대요. 임을 모셔 있어. 임의 일을 내가 알거니 내가 님을 모셔봐가지고 님이 어떻게 사는지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물 같은 얼굴, 그 어떤 얼굴, 그 님의 얼굴이겠죠. 그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고 편하신 날이 있을까? 편하게 지내고 계실까?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겠죠. 역시 몇 날일고 역시 질문의 형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말 답을 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서리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중략되어 있고 밑에 내려와 볼게. 반벽 푸른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고 지금 이 을녀가 있는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치? 거기에 이렇게 벽이 있고 등이 있을 텐데 그걸 밝으면 뭐하냐? 내 마음은 안 밝은데 라는 거죠. 우리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오락가락하니 어느덧 힘이 다해서 맨날 울고불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잠도 못 이루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그렇게 힘이 다해서 풋잠을 잠깐 든 거야. 잠을 잠깐 들었어요. 정성이 지극하여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무 생각하는 걸 알았는지 꿈에 님이 나타났대요. 꿈에 임을 보니 옷 같던 얼굴이 반이 넘게 늙었어라. 그렇게 아름다웠던 님의 얼굴이 어떻게 늙었다. 왜? 내가 없어서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게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례자 아닌 내가 마음에 있는 말을 되게 하고 싶은데 실컷 하고 싶은데 눈물이 이어져 나서 말씀인들 어이하며 이거 무슨 얘기겠어?
말씀을 못한다. 눈물이 계속 나서 말도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을 못다 풀고 목조차 메어오니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목이 메어오니까 방정맞은 닭 울음에 잠을 어찌 깨웠던 거 이제 아침에 꼬끼오 하고 울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방정맞은 닭 때문에 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탓하고 있는 겁니다. 걔 때문에 잠 깨서 이제 꿈 꾸면 이제 님 볼 수 있는데 꿈에서조차 깬 거예요. 어와 허사로다. 이 임이 어디 간고 뭐야 다 꿈이구나. 다 이거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 현실이 아니구나. 님이 어디 갔을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간고 역시 질문의 형식인데 질문 답을 구하고 있진 않은 서리법에 해당하겠죠. 우리 바로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다. 어떻게 그 불쌍한 그림자가 불쌍하대요. 결국 뭐야 자기 처지가 불쌍하고 지금 슬프다라는 얘기 하는 거겠지. 우리 그리고요 차라리 사라져서 나골이나 되어서 차라리 사라진다는 건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죽어가지고 저기에 있는 나골이나 저 달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이렇게 비추면 그래도 나의 그게 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우리 이렇게까지 정말 지극한 사랑과 어떤 애정 그리고 그리움에 대한 얘기를 을녀가 말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뭐래? 각시님 아니 달은커녕 굳은 비나 되라. 달은 그냥 위에서 그냥 그 빛이 닿을 뿐이잖아. 그 안에 비칠 수 있을 뿐이잖아. 근데 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굳은 비. 우리 얘는 직접 이 임한테 닿을 수가 있는 거야. 비 같은 경우는. 그치? 우리 그래서 그것보다 소극적으로 그냥 달이나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굳은 비나 되라 라고 우리 어떻게 감녀가 또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언을 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 감녀의 역할은 을녀가 얘기를 꺼내도록 어떻게 물어보는 어디 가니? 라고 물어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중간엔 또 어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탓 아니야. 라고 위로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은 또 어때? 야 그게 뭐야?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언까지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보조화자다. 그리고 이때 실제 주인공에 해당하는 중심 화자는 을녀가 되겠다. 라고 해서 너네 이거 대화체인 거를 잘 파악해줘야 되는 우리 그런 문제였어요. 우리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우리 밑에 주홍설 있지. 주홍설도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손이 이렇게 손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홍한테 그 배를 타고 있는 늙은 사람을 주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주홍한테 물었대. 아니 왜 이렇게 가만히 바다에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냐, 이렇게 바다에 있냐라고 하니까 평탄하게 이러면은 어떻게 마음도 느긋해지고 그렇게 하면은 생각도 짧아지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 계속해서 흔들리는 곳에서 내 마음을 다잡으면 아무리 바다가 흔들리고 파도가 흔들려도 나의 마음만큼은 어떻게 굳게 다잡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메시지, 교훈을 전달하는 그런 글입니다. 맞죠? 되게 내용 파악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그렇게 해서 바로 3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우리 송민국과 주홍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걸 보세요. 우리 첫 번째,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우리 기본적으로 고전 시가에서 서리적 표현이 없기가 힘듭니다. 거의 다 있을 거란 얘기야. 우리 그래서 가도 맞고요. 우리 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어? 우리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한들 내 마음 우리 디귿에 풍랑이 있는데 있죠? 우리 거기 보면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물어본 거야? 아니잖아요. 내 마음 흔들 수 없다 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이런 표현 쓴 거잖아. 우리 서리적 표현 둘 다 있기 때문에 바로 1번 골라내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선지 같은 경우는 너네가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얘기하려고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이렇게 뭐가 나왔어. 그치? 너네가 문제를 풀 때는 너네도 알 거야. 본문을 읽고요. 본문을 어느 정도 이해해. 그런 다음에 문제에 있는 선지를 읽고 우리 여기에 있는 거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냐 없냐를 너네가 그게 바로 문제 푸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문학 공부할 때는 당연히 본문을 분석할 수 있는 그것도 체화를 하셔야 돼. 그래서 먼저는 뭐라고? 본문 분석하는 작품 갈래별 분석법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겠어? 선지 분석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개념 공부를 선지를 보면서 하는 거야. 점층적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한다라는 거는 뭘 봐야 되는 거야? 점층적 방식이 도대체 뭐길래? 라는 걸 봐줘야 되는 거겠죠. 어떤 범위가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강도가 점점 세지거나 이런 것들을 점층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점층이라는 걸 알아야지 너네가 그런 게 있나 없나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우리 3번도 마찬가지. 감각적 심상이 뭐고 감각적 심상이 다양하다라는 건 뭔지 우리 이걸 알아야지. 그치? 우리 심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곧 이미지잖아? 그럼 감각이라는 건 뭐야? 이건 곧 오감,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얘네들로 표현이 된 거야. 눈앞에 보이듯이 혹은 색감으로 혹은 아니면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냄새 어떤 이런 표현이 있는지 그걸 본문에서 찾으면 되는 거겠지. 그런 게 하나 이상 나왔는지 오감이. 우리 하나 이상이 2개 이상이겠죠. 여러 개라고 했으니 다양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걸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래서 선지 분석을 해주는 거야. 4번. 단어적 진술. 반어라는 게 뭔지. 우리 예를 들어 우리 반어는 아무래도 역설이랑 구분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이런 개념 공부를 해주면 되겠고. 우리 5번. 명령적 어조는 어떨 때 명령적 어조. 우리 어조는 말이 주는 느낌이지. 우리 어떨 때 명령적 어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우리 이거는 어미를 통해서 뭐 한다라든지 뭐 해라라고 하는 것들. 어떤 그러면 명령적 어조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너네는 문학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선지 분석을 통해서 개념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나서 내가 이거를 본문에서 찾을 수 없어. 혹은 내가 이 개념을 몰라. 하는 애들은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1번 보시면 되겠고 우리 33번도 보도록 할게요. 보기는 따로 가지고 오지 않아서 우리 문제지에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되 너네 아까 내가 따로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아는 것 있죠? 우리 이런 거에 세모치거나 혹은 표시하는 습관 절대 잊지 마세요. 너네가 적절한 것 고르고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고 그거 헷갈려서 문제 틀린 사람 진짜 많아. 근데 내가 안 그래도 너네 다 풀어도 내가 정말 열심히 다 풀어도 다 맞기 쉽지 않잖아 문제, 그치? 근데 실수해가지고 틀릴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쵸? 우리 그래서 우리 이런 습관은 꼭 만드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그래서 33번 보면 보기 읽어볼게요. 연군 가사, 우리 군에 대한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 애정, 그게 연군이죠. 우리 그 연군 가사는 연군을 갖고 있는 연군 지정을 담고 있는 가사라는 갈래가 연군 가사겠죠. 우리 임금과 떨어진 시다가 임금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며 충성심을 드러낸 가사 작품을 가리킨다. 송미인곡은 정철이 정쟁으로 인해 정치적 투쟁,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 싸움, 그걸 정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걸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난 후 낙향했을 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쓴 연군 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 그렇죠. 우리 정철 작품들이 그래요. 우리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님이랑 이별했다, 우리 그런 것들은 다 뭐야? 내가 임금에서 지금 멀어져가지고 우리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천상 백옥경 같은 거 있지. 우리 이거는 임금이 계시는 궁궐, 어떤 이런 것들을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지요. 너네가 타당하게 잘 연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걸 봐주면 되겠는데, 1번 천상 백역궁은 임과 짐했던 곳으로 임금이 있는 궁궐에 해당한다. 맞겠지? 우리 2번 내 몸에 지은 죄가 조물의 탓이라는 한탄을 통해 우선 한탄이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작가가 자신을 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 이걸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내 몸이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애초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내 탓이라는 거야. 남 탓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엔 또 뭐라고 나와 있어?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내가 하늘을 원망할 거야. 다른 사람 탓할 거야. 그냥 내 잘못인 거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 우리 그렇기 때문에 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다른 정쟁의 어떤 상대들, 정적들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는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되게 그럴듯할 수 있겠지만 뭔가 정쟁을 원망한다 이런 게 뭔가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실제로 정철이. 그치?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이게 그럴듯하다고 해서 맞다 아니다라고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있는 근거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내용으로. 우리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우리 눈물이 이어져 난다. 임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걱정되고 그리움이 있으니까 그런 게 나겠죠. 우리 4번 우리 임과 헤어지게 된 화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불쌍하다고 표현하다는 게 어떻게 안타까운 심정. 그치 당연히 맞겠죠. 우리 5번 나골이 되어서라도 비추려고 하는 것들 뭐야? 어떻게 해서든 나는 멀리서라도 님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거는 결국에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고 충성심을 아직도 지니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다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꼭 본문에서 근거 찾으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다음은 수업의 일부래요. 설명에 따라서 가와 나의 인물을 분석한 내용. 우리 이거 결국 내가 무슨 얘기했어? 중심인물, 주변인물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 어떻게? 중심화자와 보조화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중심인물, 주변인물로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여기 읽어보면 우리 중심인물은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이야기에서 메인이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중심인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보조인물이라고 나와 있는 주변인물이라고 나와 있는 보조화자. 우리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그 중심인물의 말을 이끌어내든가, 그렇죠? 아니면 중심인물과 같은 뜻을 같이 하고 어떤 그렇게 해주든가, 아니면 중심인물과 반대돼서 대립돼가지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게 한다든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게 보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 그렇지? 우리 그래서 우리 내 사설 들어보고 각시가 얘기하는 거, 대화 주도하는 거 이게 중심인물인 거 맞죠?
우리 2번. 1번. 우리 누굴 보러 가시는 거라고 하는 게 뭐야? 중심인물이 이제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헤어져가지고 슬퍼 죽겠어. 라고 하는 얘기를 이끌어내는 질문이잖아. 그쵸? 우리 그래서 얘도 맞고요. 2번. 우리 그리 생각 마오. 이거 뭐였어? 중심인물과 대립하는 거였어? 우리 이거 뭐라 그랬어? 너 탓하지 마. 너 잘못 아니야. 라고 하는 위로야. 그치?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에요. 우리 굳은비나 재소서 그거 낙월되지 말고 비대라피라고 하면서 어떤 조언을 하고 어떤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고요. 우리 이거 주홍 같은 경우가 중심 인물이죠. 당연히 작가의식 어떻게 이런 것들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우리 그리고 우리 손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우리 그 사람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그래서 얘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35번. 나의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우리 기억부터 1번부터 기억 변화불측한 특성을 가진 곳으로 세상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맞죠? 그쵸? 우리 니은 주홍이 사는 곳과 대비된다. 맞죠?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그리고 3번.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조각배에 돛대를 기울게 하고 노를 부러뜨릴 수 있는 바람과 물결.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위태롭다 그랬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마음을 잘 먹고 마음을 잘 다잡고 있으면 난 흔들릴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태로움을 주홍이 느끼지 않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노를 부러뜨릴 수 있는 바람과 물결인 거는 맞아요. 그치? 우리 근데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3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거 비유하고 위태롭게 만든 요인인 거 맞고요. 흔들릴 수 있는 곳이지만 오히려 인간 세상과 비교했을 때는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곳. 우리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것. 우리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문학까지 한번 봐봤고요. 역시 사실 뭐 난이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걸 개인적으로 뭐 완전 쉽고 혹은 완전 어렵고 어떤 이럴 때는 그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은 아직 고1이잖아요, 그쵸? 내가 어려운 게 있었어도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치?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잘 봤어. 그러면은 물론 뿌듯함 가져가시는데 그렇다고 내가 국어 공부를 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하니까 안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 지금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우리 2, 3학년 때까지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새로 공부해야 될 거, 빵꾸난 거 채워야 될 것 정말 많단 말이야. 우리 그래서 너네는 당연히 이 모의고사 뭘로 써주면 된다? 너네가 어디에 빵꾸가 나 있고 내가 앞으로 국어 공부를 할 때 독서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겠다. 문학은 내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선지 분석하고 내가 좀 고전을 약한 것 같으니까 고전시가 해석하는 스스로 현대어풀이 해보는 연습해봐야겠다. 라는 것들. 문법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범주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때 개념, 이건 여기의 개념, 얘네 연결될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걸로 쓰면 되는 게 모의고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거 당연히 이 끝나고 나서 너네는 문제 푸는 거 사실 안 중요해. 그러니까 물론 푸시고 맞추는 거 필요하죠. 우리 근데 왜냐면 이거 어디 성적 들어가? 안 들어가, 그치? 근데 이게 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분석해서 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다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분석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방향 한번 잘 설정해 보시고 물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가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하루 종일 내가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것도 다 봤다? 진이 빠지지. 너무 고생 정말 많았고 너무 잘했어. 그래서 우리 앞으로 같이 열심히 공부 이것저것 같이 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내신의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문제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에서도 다시 한번 조금 분석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 정말 많았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잔뜩 드시고 집에서 일찍 주무시고요. 푹 쉬시고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저의 다른 강좌들에서 우리 내신 강좌도 있고 또 공통 강좌도 있으니까 우리 그럼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